네, 선생님들 안녕하세요. 오늘 고교학점제에 대해서 알려드리고, 고교학점제가 요새 이제 관심이 많은데, 이 고교학점제의 개념, 그리고 고교학점제에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요거에 대해서 오늘 소개해드릴, 저는 전교조 충북지부 고교학점제 TF의 양원상이라고 합니다. 선생님 반갑습니다. 이렇게 네, 옆에 누가 박수를 쳐주고 계신데, 저희가 이제 사실은 이렇게 오프라인으로 만나면 더 좋겠지만 지금 상황이 좀 안 좋은 관계로 이렇게 이제 온라인, 특히 이렇게 녹화한 동영상으로 좀 만나 뵙게 됐습니다. 사실 지난달에 제가 요거 같은 내용으로 준면수를 한번 한 적이 있었는데요. 여러 같은 성원이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다시 좀 해달라 이런 요청들이 조금 있어가지고 이번에 다시 이렇게 영상으로 좀 준비를 하게 됐습니다. 그러면 서로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 바로 얘기를 들어가도록 할게요. 자, 네, 여기 화면 보이시죠? 네, 오늘 살펴볼 게 이제 바로 요 고교학점제의 개념 그리고 논쟁점인데, 사실 고등학교에서 고교학점제를 직접 겪으시는 선생님도 고교학점제가 뭔지에 대해서 정확히 잘 모르시는 상태에서 이미 고교학점제 요소들이 좀 많이 들어와 있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래서 기존의 학교에서 안 하던, 특히나 이제 뭐 공동교육과정이라고 하는 것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이 사실은 여기 고교학점제의 아주 핵심적인 요소 중에 하나거든요. 근데 이제 이런 게 들어와 있음에도 내가 뭔지 잘 몰라요. 그런 분들도 많으시고, 뭐 초등학교, 중학교 선생님들은 뭐 말할 필요도 없이 고교학점제 뉴스에서 맨날 나오는데 뭔지는 전혀 모르겠고, 그런 분들 위해서 고교학점제, 바로 이제 교육부에서 생각하고 있는 고교학점제의 가장 기본적인 개념들을 같이 설명해 드리고, 이 고교학점제 적용하는 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몇 가지 논쟁점 그리고 이제 문제점들이 있는데, 요거에 대해서 같이 오늘 설명을 해드릴까 합니다. 자, 그러면 고교학점제가 일단 뭔지에 대해서부터 얘기를 해야 되겠죠. 교육부에서 정의한 고교학점제가 무엇인지 같이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자, 교육부에서는 이렇게 정의를 했어요. 학생이 기초 소양과 기본 학력을 바탕으로 진로와 적성에 따라서 과목을 선택하고 이수 기준에 도달한 과목에 대해서 학점을 취득, 누적하여 졸업하는 제도다. 자, 이렇게 이제 교육부에서는 공식적으로 고교학점제가 요거라고 이제 정의를 했는데, 사실 이 정의만 들어서는 정확히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쉽게 설명을 드리자고 하면, 선생님들께서 대학교 다닐 때 어떻게 졸업했는지를 잘 생각해 보시면 돼요. 내가 이제 어떤 영역, 뭐 충북대 기준으로 하면 뭐 교양, 전공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런 거에서 몇 학점씩 채워서 몇 개의 과목을 내가 고른 다음에 이 과목들을 시험 보고 출석하고 하면은 이 과목을 이수하게 되면서 내가 몇 학점을 얻게 되잖아요. 이 학점들을 계속 쌓고 쌓아서 우리가 소위 말하는 졸업학점을 채우게 되면은 이제 우리가 졸업을 하게 되는 거였죠. 이 방식이 고등학교에 똑같이 내려온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학생들이 개설되어 있는 여러 가지 과목 중에서 자기가 원하는 대로 고른 다음에 이걸 가지고 뭐 시험 보고 출석하고 해서 학점을 채우고, 이 학점을 채워서 일정 학점을 채우게 되면 역시 졸업학점을 채우게 돼서 그렇게 하면 졸업하게 되는 그런 제도를 우리가 고교학점제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이 고교학점제를 이렇게 간단하게 그림으로 표시해 보면은 세 가지가 이제 핵심인 거예요. 세 가지. 첫 번째로 먼저 과목을 애들이 고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과목을 들으면서 이수 기준에 도달하게 되고, 이 이수 기준 도달하게 되면 세 번째로 학점을 취득하게 되는데, 이 학점이 졸업학점을 채우게 되면 졸업하는 이런 제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존에랑은 이제 조금 다르죠. 학교에서 대부분 제시하는 과목들을 학생들이 그냥 배운 상태에서 그냥 다 배우면 바로 이렇게 졸업을 했었잖아요. 여기에서 이제 조금의 차이점이 좀 생긴 그런 형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이제 사실 고등학교에서는 우리가 이런 형태를 이용하지 않았고, 대학에서 이제 주로 이런 학점제를 이용했었는데, 갑자기 왜 고등학교에서 왜 고교 학점제라는 거를 가지고 왔느냐, 그거에 대해서 교육부에서 설명을 한 자료가 있는데 그거 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육부에서는 이렇게 5가지 이유로 우리가 고교 학점제가 꼭 필요하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 5가지가 가장 첫 번째로는 4차 산업혁명을 얘기하고 있죠. 사실 뭐 4차 산업혁명 거의 이제 마법의 단어 중에 하나인데 아무데나 다 쓸 수 있으니까요. 4차 산업혁명이 되면서 미래를 예측할 수 없고, 이렇게 예측할 수 없는 미래에서는
고등학교 교육이 이 예측할 수 없는 미래 그리고 수시로 바뀌는 이 미래에 맞춰서 교육을 할 필요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수시로 바뀌는 사회에 맞춤의 교육을 해서 학생들이 미래 바로 준비할 수 있도록 고등학교 교육이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것이 가장 첫 번째 이유였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저출산을 의외로 이제 이유로 들었는데, 저출산이 왜 이유로 들었냐면은, 출산율이 떨어지면서 지금 학교에 다니는 학생들의 수가 감소를 하고 있어요. 그죠? 이렇게 줄어든 학생들이 있다 보니까 국가적으로 봤을 때는 이 학생이 굉장히 많으면 사실 우수한 학생 뭐 몇 명만 이렇게 데려서 교육하거나 뭐 이런 것들이 필요했다고 생각을 하지만 이제 저출산 시대가 오면서 이 학생 한 명 한 명이 모두 소중하다. 그래서 이 학생 한 명 한 명을 전부 각각의 요구에 맞춰서 성장시킬 수 있는 교육이 필요하다라는 게 이제 교육부의 이유예요. 그래서 그렇게 각각을 성장시키려면 각각의 취향 그리고 각각의 진로와 적성에 맞춘 교육을 해야 된다는 결론이 이르게 된 거죠. 그런 차원에서 고교학점제가 필요하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던 거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학생들의 학습 성향이 변화했다. 옛날 같은 경우에는 무조건 학교 교육만이 다고 학교에서 선생님들이 딱 교과서 읊어주고 뭐 칠판에 쫙 판서하면 학생들이 따라 적고 이거 외우고 이런 형태였지만 지금 같은 경우에는 뭐 유튜브나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선생님들께서 아시다시피 그 온라인 학습 이런 그래서 기존과는 다른 다양한 핸드폰, 노트북, 태블릿 또는 무선통신 그 다음에 우리 학교 밖에 있는 여러 가지 매체들을 이용해서 학생들이 학습을 충분히 하고 있다. 그래서 학습의 성향이 기존과는 달라지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변화한 학습 성향에 맞춘 교육이 필요하다. 이것이 이제 세 번째 이유입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로는 학교 간 또는 지역 간 교육 격차가 심화되고 있다는 건데 전국적으로 동일한 교육을 제공을 하다 보니까 솔직히 말해서 그 수도권하고 지방하고 교육 격차가 굉장히 심하다는 것은 다들 알고 계시잖아요. 사실 이게 뭐 학교 교육의 질 때문이냐라고 하면 사실은 뭐 사교육의 질이 더 큰 영향을 미친다는 건 뭐 다들 알고 계시겠지만 어쨌든 이런 교육 환경의 차이로 인해서 교육 격차가 점점 심해지고 있는데 이런 거를 이제 줄이기 위해서는 통일화된 교육이 아니라 개개인별 맞춤형 교육으로 이거를 극복할 수 있다라고 이제 교육부가 네 번째 이유로 제시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은 다섯 번째는 이제 새로운 인재상인데 그 OECD에서 2030 그 인재 2030년 인재상이라고 하는 거를 이제 얼마 전에 발표를 했었어요. 거기에 나와 있는 인재상에 맞추기 위해서는 우리가 새로운 형태의 교육이 필요하다. 그래서 이렇게 5가지 이유를 들어서 고교 학점제라고 하는 거를 도입할 필요성이 있다고 교육부에서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거를 이제 각각을 간단히 좀 살펴보면은 이렇게 4차 산업혁명 도래했고 고용구조도 변화했고 인구도 감소했고 뭐 이런 이유로 인해서 이렇게 유연하고 개별화된 교육. 그래서 이런 아까 말씀드렸던 이런 5가지 이유 그리고 여기에 추가적으로 뭐 우리 교육의 획일적인 거, 입시 중심인 거, 수직적 서열화인 거 이런 것들을 극복하고 학생들에게 굉장히 유동적인 교육과정 그리고 개별 학생 개개인에 맞춘 교육과정을 제공할 필요가 있고 그 다음에 학생들을 각각 개인별로 성장시키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그 다음에 수직적 서열화가 아닌 수평적 다양화를 우리가 추구해야 되고 이런 그 교육 사조에 맞춘 가장 최고의 교육 방법이 바로 고교 학점제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고교 학점제를 도입해야 된다라고 이제 교육부에서 이렇게 발표를 했고요. 충북교육청에서도 여기 화면에 나와 있다시피 이렇게 같은 이유로 고교 학점제가 꼭 필요하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고교학점제를 왜 도입했는지를 이제 간단히 살펴봤고, 그러면 여기서 이 고교학점제 어떤 방향으로 도입을 할 것이냐, 그거를 간단히 설명해 드릴게요. 자, 첫 번째로는 먼저 우리 교육의 현실에 대해서 반성하면서 경쟁에 맞춘, 특히 수능, 그 다음에 뭐 내신 성적 이런 것보다는 모두가 함께 할 수 있는 협력 위주의 교육을 실시하고 또 개개인에서 1등급부터 9등급까지 쫙 가려면서 밑에 등급은 버려지는 교육이 아니라 밑에 등급 학생들도 같이 성장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가 교육을 제공하는 게 가장 첫 번째 방향이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제 학교에서 너 이거 배워, 이거 배워, 이거 배워 이렇게 제시하는 게 아니라 내가 이거 배울래요, 이거 배울래요, 이거 배울래요 이렇게 고르면서 실제로 교육을 이제 학생들이 직접 설계를 하더라는 거죠. 마치 대학처럼요. 대학에서는 내가 그냥
이 과목 듣기 싫고 이 과목 듣고 싶어서 요것만 듣고 이렇게 해서 졸업학점 채우는 방식이잖아요. 이제 고등학교에서도 똑같이 내가 듣고 싶은 과목, 내가 하고 싶은 과목들을 선택해서 이렇게 이제 듣도록 하고 그에 대한 책임도 학생 스스로가 질 수 있도록 해서 여기 보시면 교육과정 이수에 대한 책무성을 높인다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학생들이 스스로 고른 거에 대한 책임감을 높이도록 하자. 이것이 고교학점제의 기본 방향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미래형 교육.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미래 학생들은 지금 과거와는 다른 학습 성향을 띠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변화되는 학습 성향에 맞춘 미래형 교육을 제공해야 된다. 이것이 세 번째입니다. 그래서 시공간적 한계를 넘어서자. 꼭 학교 공간에서만 배우지 않고 다른 곳에서 그리고 또 낮에만 배우는 게 아니라 밤에도 그다음에 평일만 아니라 주말에도 이렇게 시간과 공간의 제약 없이 학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그다음에 학교 공간 자체도 고정된 형태가 아니라 유동적으로 변할 수 있게 하자. 이것이 기본 방향 중에 하나 바로 미래형 교육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거에 맞추어서 같이 가는 게 이제 밑에 나오는 학교 교육의 경계 확장이에요. 그래서 학교 내부에서만 교육하는 게 아니라 학교 밖에서도 교육하고 여러 지역이 왔다 갔다 하면서 교육하고 또 여러 학교가 같이 연합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무조건 한 개의 학교에서만 고정적으로 학생들이 배우는 것이 아니라 여러 지역에 또는 여러 학교 그다음에 학교 안과 밖 이렇게 다 연계돼서 교육을 해야 된다. 이것이 바로 학교 교육의 경계 확장의 방향성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러한 결과 뭘 해야 되냐? 지금까지의 고등학교 교육 체제를 아예 뒤집어 엎자라는 거죠. 그래서 고등학교 체제 혁신을 종합적으로 하자. 그래서 사실 지금까지 기존의 교육부에서 얘기하던 그 고등학교 교육 정책에서는 아주 결이 다른 정책이에요. 왜냐하면 고등학교 교육 전체를 바꾸자고 하는 정책이거든요. 그래서 이 고교학점제가 도입이 되게 되면은 현재 고등학교 교육에서 완전히 다른 새로운 고등학교 체제 그리고 새로운 고등학교 교육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거. 이것이 바로 교육부의 궁극적인 고교학점제의 방향성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고교학점제를 교육부에서 왜 도입을 했고 여기서 어떤 방향으로 나갔는지를 이제 살펴봤는데 이거를 위해서 가장 핵심적인 것들이 뭐냐 이거를 이제 교육청에 충청북도 교육청에서 잡은 게 있는데요. 그거 좀 같이 한번 볼게요. 자, 충청북도 교육청에서는 총 6가지의 핵심 요소를 좀 제시를 했습니다. 왼쪽 거부터 살펴보시면 학생 선택권 보장, 학생들이 원하는 과목을 무조건 다 고를 수 있도록 보장해주자. 그 다음에 그걸 위해서 최대한 다양한 과목들을 열자. 그 다음에 이 다양한 과목들을 학생들이 잘 고를 수 있도록 진로 교육을 강화하자. 그 다음에 수업은 어떻게 하냐? 학생들이 고르고 학생들이 여기서 자기의 수업에 대한 책무성 느낄 수 있도록 학생 참여형 수업을 많이 도입하자. 그 다음에 이렇게 수업할 때는 기존과는 다른 교육이기 때문에 교사의 자율성과 전문성을 좀 더 보장해주고 그 다음에 평가는 기존의 줄 세우기식 평가가 아니라 학생이 기존에서 얼마나 성장했는가. 그래서 성장 위주 평가, 쉽게 말해서 절대 평가를 도입하자라는 것이 기본 6가지 핵심 요소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6가지 요소를 도입해서 충북교육청에서는 학생 스스로 꿈을 키워갈 수 있는 학생 성장 중심 교육을 실현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건 잠시 영상을 스탑해놓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넘어갑시다. 자, 그래서 이렇게 이제 충북교육청과 그다음에 이제 교육부에서는 6가지 핵심 요소까지 도입하면서 고교학점제를 이제 도입하려고 하고 있는데요. 사실 이렇게 개념적인 것만 들으면은 실제로 고등학교를 어떻게 돌리라는 거냐 이거에 대해서 감이 잘 안 오실 것 같은데 교육부랑 교육청에서 제시한 고교 학점제에 따른 고등학교 학사 운영 방안이 있어요. 그래서 요걸 보시면 선생님들께서 조금 더 쉽게 이해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쉽게 보면 학사 운영을 이렇게 7단계로 총 운영을 하라는 게 기본 방침이에요. 그래서 1단계에서는 최대한 다양한 과목을 개설하고 2단계에서 진로에 따른 학업 설계를 학생들이 한 다음에 이거에 맞춰서 3단계에 수강 신청을 하고요. 그 다음에 4단계 가서 수업을 실제로 운영하고 5단계 가서 평가를 한 다음에 이렇게 평가를 하면 학생은 이수 또는
미수로 이렇게 이제 결정을 지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수를 하면은 학점을 취득하고 학점을 졸업 학점까지 채우게 되면 졸업하는 이런 7단계로 이루어진다는 거 확인하실 수가 있겠죠. 다만 여기서 6단계에서 미수하면은 미수를 하지 않도록 보충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요거까지 나오게 됩니다. 자, 그러면 각각의 단계를 좀 더 자세히 살펴볼게요. 자, 먼저 1단계에서는 교육과정을 학점제형으로 이제 적용을 하자는 겁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과목 선택권을 많이 늘리는 게 일단 기본적으로 여러분들 핵심이에요. 과목 선택권을 얼마나 늘리냐 했더니 과목을 재구조화하고 그 다음에 기존에 우리가 제시하던 교육과정이 아니라 여러 과목, 학년 구분 없고요. 학기 구분도 없습니다. 학년 구분, 학기 구분 없이 모든 과목을 쫙 열어놓고 학생들이 자기의 학업 설계에 따라서 고를 수 있도록 하는 거. 이것이 바로 이제 학점제형 교육과정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렇게 했을 때 어떤 과목을 열 거냐 했을 때 학생들의 수요 조사를 해서 수요를 적극적으로 수용을 하고, 근데 학생들이 만들어서 이걸 배우고 싶은데 우리 학교 사정상 안 돼요? 그러면 공동교육과정으로 개설해라. 이것이 교육과정 운영의 또 하나의 핵심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학교 안에서 이걸로도 안 된다 그러면 학교 밖에서 한 것까지 인정해 줄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것이 학점제형 교육과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비교한 거고요. 단순히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렇게 했을 때 그러면 어떤 과목들을 열 거냐? 그렇죠? 그걸로 볼 건데 2015 개정교육과정에서는 1학년 때 전체들이 다 배우는 공통과목이라는 게 있죠. 1학년 학생들이 배우는. 그 다음에 보통 2학년 때 배우는 일반 선택 과목. 그 다음에 3학년 때 가서 배우거나 또는 학생들이 좀 기초적인 과목들 또는 심화적인 과목들로 배우는 진로 선택 과목, 그 다음에 특목고, 소위 말하는 과학고, 외고 이런 데에서 배우던 전문교과 1, 그 다음에 특성화고에서 배우던 전문교과 2가 있는데 이거를 이제 바꿔서 요것만 가지고는 그 공통과목, 일반 선택, 진로 선택만 가지고는 학생들의 요구에 맞는 충분한 과목수를 열 수가 없다고 교육부가 판단을 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전문교과 1을 보니까 과목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얘네들까지 같이 갖고 와서 이렇게 바꾸자는 거예요. 선택 과목을. 일반 선택, 융합 선택, 진로 선택. 그래서 이렇게 해서 과목 수를 굉장히 늘려서 많은 과목들을 최대한 열 수 있게 하고 이 많은 과목들 중에서 학생들이 반드시 선택을 해서 들을 수 있게 하고 이거를 한 학교에서 안 된다. 그러면 다른 학교랑 같이 연합을 해서 공동교육과정 해라. 이것이 1단계 학사 운영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2, 3단계에서 이제 학업, 애들이 이제 어떤 과목을 들어야 되느냐, 이거에 대해서 결정할 수 있도록 이렇게 진로 및 학업 설계를 지도를 하고, 이거에 맞춰서 수강 신청을 하라는 건데, 현재도 교육부에서 개발한 수강 신청 프로그램이 있어요. 그 외부로 하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고교학점제를 도입한 학교들에서는 다 이제 이거를 사용을 하고 있는데, 이거를 나중에 교육부에서는 현재 개발 중인 차세대 네이스 또는 나이스라고 부르는 거, 교육정보 시스템 있죠? 요거에다가 이 고교학점제 요소까지 같이 기능을 집어넣는 걸 현재 개발 중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교육정보 시스템을 통해서 학생들이 직접 수강 신청까지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방향성입니다. 이렇게 해서 애들이 이제 과목을 골랐어요. 과목을 고르면 어떻게 하느냐? 이제 과목에 대한 수업을 듣는데 여기에서 이제 달라지는 게 뭐냐면 학생들이 이제 자기가 원하는 진로에 맞춰서 수업을 듣죠. 그러면 사실 학생들이 자기 반이라는 개념이 없어지게 돼요. 왜? 아침 조회만 하면은 각자 자기 수업 들으러 이동을 하거든요. 마치 대학처럼요.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이제 담임이라는 역할을 바꿔야 된다는 결론까지 이르게 된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선도학교 중에서 이거는 교육부에서 소개한 자료이기 때문에 제가 학교명을 써놨습니다. 그냥 경기도 갈매고등학교라는 곳에서는 기존의 1학년은 기존처럼 돌아가지만 2, 3학년 같은 경우에는 기존의 담임제를 없애고 교사 한 명이 소수의 그룹을 담당해서 그냥 개별적 케어를 하는 이런 형태로 담임제를 좀 바꾸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이제 애들이 과목을 고르고 진로를 설계해서 맞는 과목들을 골랐어요. 그럼 이제 수업을 듣고 평가를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수업은 가급적 학생 중심의 수업을 해라. 이건 뭐 기존에도 많이 얘기했던 거니까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니까 평가를 하는데 평가는 기존의 줄 세우기식 평가가 아니라 여기 보시면 전 과목 성취 평가를 해라. 즉 모든 과목에 대해서 절대평가를 도입하겠다는 게 바로 교육부의 기본적 생각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절대평가를 할 때는 지필보다는 수행이 좀 더 비중이 높아지겠죠? 그래서 수행평가, 즉 학생의 활동 과정에 대해서 평가를 하는 것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애들이 평가를 받으면 이제 학점을 취득하게 되는데
이 학점 취득 기준이 기존하고 좀 달라요. 기존에는 사실 학생들이 출석만 하면 사실 과목 이수하고 졸업하고 그게 됐잖아요. 근데 이제 학점제에서는 조금 다릅니다. 학생들이 출석도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아까 봤듯이 절대평가했을 때 절대평가에서 최소 몇 점 이상을 넘겨야 돼요. 그래야지만 이수가 되고요. 그래서 이수 기준이 조금 더 빡빡해진 거죠. 기존보다. 그러면 만약에 그 점수 못 채우면 어떻게 되냐? 미수가 되는 거예요. 미수. 미수가 되면은 국어문 못 들은 게 됩니다. 쉽게 말해서 대학에서 F학점 받는 겁니다. F 들으면 못 들은 게 되잖아요. 그것처럼 이제 미수 제도를 만들겠다는 게 교육부의 생각이에요. 그러면 이렇게 미수하면 어떻게 하냐? 뭐 대학 같은 경우에는 뭐 재수강하는 방법이 있겠지만 고등학교는 그거보다는 뭐 학생에게 보충 과제를 제시해서 이렇게 점수를 올릴 수 있도록 하거나 뭐 이런 다양한 그 이수 지원 방안을 교육부에서 내놓았는데 사실 이거 관련해서는 교육부에서도 현재 고민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제가 알기로는. 그래서 이런 방안들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면 대체 몇 점이 됐을 때 이수냐 했더니 기존의 성취평가제에서는 그냥 60점 못 맞으면 2였잖아요. 근데 여기에다 이제 하나 더 추가하는 거예요. 40점이요, 40점. 그래서 중간, 기말, 수행 다 합쳐서 40점 이상 맞으면 이수고요. 40점 못 맞으면 미이수 됩니다. 그래요. 이렇게 이제 만드는 게 고교 학점제에서 이수 기준인데 그러면 선생님들께서 생각해 보시기에 과연 이렇게 이수하는 학생들이 많을까 적을까 요거는 선생님들께서 각자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기존과는 다르게 출석만 하면 졸업이 되던 기존 학사 운영이 아니라 이제 각 과목별로 점수도 어느 정도 맞아줘야 된다는 거. 요게 고교 학점제에서 변동되는 학사 운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고교 학점제를 이렇게 이제 돌리게 되고요. 이렇게 되면 이제 교사가 어떻게 되냐? 쉽게 생각하시면 학생들이 요구하는 과목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굉장히 다양한 과목을 열어요. 그러면 교사의 수요가 굉장히 자주 바뀔 거라는 거 선생님들 쉽게 예상하실 수 있죠? 그거에 따른 교원 제도도 지금 바꾸려고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바꾸냐 했더니 첫 번째 교원 수급을 좀 유연화하겠다. 그래서 교원의 배치 기준도 유연하게 하고 교원 배치 시기도 좀 유동적으로 하고 그 다음에 교광사 제도를 좀 개선하겠다. 그 다음에 교원 자격 체계도 바꾸고 교사의 역할도 바꾸겠다. 이런 걸로 크게 세 가지를 얘기하고 있는데 이 중에서 세 번째는 아까도 얘기했었어요. 담임 역할 바꾸는 거. 기존에 우리가 알고 있던 담임이 아니라 소수의 학생들을 맡으면서 약간 어드바이저하는 형태로 좀 바꾸겠다는 거고요. 네, 교사의 역할이 다과목 지도를 할 수 있도록 교사를 좀 더 양성을 하겠다. 이런 얘기도 하고 있고 행정업무 경감도 지원을 해주겠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구체적 방안은 아직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요거 두 개에 대해서는 뒤에서 다시 나오니까 다 말씀을 드릴게요. 자, 교원 자격 체계는 어떻게 바꾸냐면은 기존에 우리가 알고 있던 교원 자격증의 표시 과목들이 있잖아요. 이거를 수시로 바꾸겠다는 거예요, 이제. 학생들의 요구에 따라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정보교과에서 조금 더 자세한 게 필요해. 그러면 그 교과목을 새로 만들고 안 필요하면 또 없애고 이렇게 계속 왔다 갔다 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하고 그 다음에 이 고교학점제에서 학생들이 어쨌든 선택을 많이 하다 보니까 우리가 가르쳐야 되는 과목 수가 굉장히 늘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면 이 다양한 과목들을 가르칠 수 있는 교사를 양성하자. 그래서 기존에 복수전공, 연계전공이 있던 거를 더 늘려서 신규 교사 임용할 때 이런 자격증 갖고 있는 사람들을 더 우대하겠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직업계고, 즉 특성화고 같은 경우에는 계속 산업 분야가 바뀌기 때문에 신산업 분야가 필요한데 여기에 필요한 교사들은 교사 양성 특별과정이라는 걸 통해서 단기 자격 취득을 지원을 하겠다. 그래서 기존에 4년 다녀서 교원 자격증 따는 게 아니라 짧은 교육 과정을 통해서 쉽게 교사 자격증 딸 수 있도록 하는 거. 이게 바로 세 번째 방안이고요. 그 다음에 현재 있는 교사들도 하나의 전공만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이제 복수 전공, 부전공 많이 할 수 있도록 그래서 다양한 과목들을 가르칠 수 있도록 연수를 많이 제공하겠다. 이것이 교육부의 기본적 생각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교원수급 유연화에 대해서 볼 건데요. 교사들이 어쨌든 다양한 과목들을 가르치는데 내가 다 가르칠 수 없는 과목이 있어요. 단적으로 말씀드려서 디자인 과목, 미술 계열이긴 하지만 미술 선생님이 디자인 전공자가 아니다 보니까 디자인을 못 가르치시거든요. 그럼 어떻게 하냐? 학교 밖에 전문가를 잠깐 쓰는 거예요. 디자인 전문가를. 또는 박사급 전문가인데 다만 교사 자격증 없는 박사급 전문가가 그런 교과를 잠깐 담당해 주는 거예요. 언제까지? 이 자격증을, 즉 디자인 과목을 가르칠 수 있는 교사의 자격증을 딴 사람이 나타날 때까지 이렇게 한시적으로 담당해 주는 거고요. 그 다음에 교원의 인사 발령을 빨리 내줘서 학생들이
선생님들이 여러 과목을 빨리 열 수 있도록 하겠다. 그 다음에 소인수 과목 수강을 위해서 교육지원청에 교사를 배치를 해서 이 사람이 교육지원청 소속으로 있으면서 이 학교, 저 학교, 요 학교 이렇게 여러 학교 돌아다니면서 수업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교원수급의 위원회를 만들겠다. 이것이 고교학점제에 맞춘 교원의 그 정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제 고교학점제를 이용을 하게 되면 이 고교학점제에서 어쨌든 다양한 과목들을 만들다 보니까 이거에 맞춘 시설도 필요하거든요. 시설은 쉽게 말해서 교과교실제 그대로 갖다 씁니다. 우리가 교과교실제라고 하면은 그냥 각 선생님들이 자기 과목 전용 교실이 하나씩 있다는 거죠. 그쵸? 그래서 뭐 A라는 교실은 A 선생님이 쓰고 B라는 교실은 B 선생님이 쓰고 이렇게 해서 1교사 1강의실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그리고 학생들은 뭐냐? 중간중간에 이동을 많이 해야 되니까 복도 같은데 홈베이스라는 거 만들어서 거기에 사물함도 놓고 학생들 자습할 수 있는 공간도 만들고 이렇게 한다는 거. 교과교실제. 이거 사실 거의 10년도 더 전에 나왔던 계획이죠. 요거를 다시 한번 쓰겠다라고 교육부에서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학점제형 학교 공간 조성하고 건축 기준도 바꾸고 미래 수업 대비 첨단 기술도 접목해서 이런 거 다 설치해 주겠다고 합니다. 예산이 어디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도. 네, 어쨌든 그래서 이렇게 다양한 시설들까지 맞출 수 있도록 하는 게 고교학점제에 따른 시설 조성 이렇게 교육부에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되는데 요런 고교학점제 언제 도입할 거냐? 2025년 전면 시행입니다. 2025년 지금부터 4년가량 남았습니다. 근데 충북교육청은 어떠냐? 충북교육청은 더 빨리 하고 싶어요. 그래서 2022년부터 전 고등학교 고교학점제 선도학교 또는 연구학교로 지정을 해서 사실상 고교학점을 도입하겠다라고 충북교육청에서는 발표를 했습니다. 이거 발표 언제 했냐면요. 작년에 했어요. 작년 2020년에 했고요. 사실 연구선도학교는 2018년부터 계속 있었고요. 지금도 계속되고 있고 얘네들은 한번 연구선도학교 되면요. 지금 여기 나오는 거는 2020년이면 끝나잖아요. 1차가. 근데 지금도 계속해요. 그러니까 고교학점제 도입할 때까지 그냥 계속 연구선도학교 시키겠다는 그런 계산이 나와 있고요. 이거에 맞춰서 같이 가는 게 뭐냐? 2022 개정교육과정을 고교학점제에 맞춰서 적용을 하겠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성취평가제, 전 과목 절대평가도 여기에 같이 고교학점제에 맞춰서 같이 들어가겠다라는 것이 교육부의 추진 일정입니다. 그래서 2022 개정교육과정, 고교학점제, 전 과목 성취평가제 이거 세 개가 한꺼번에 2025년에 도입이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고교학점제에 대한 개념을 이제 간단히 살펴드렸는데 사실 제가 설명하는 게 선생님들한테 이렇게 잘 들어가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일단 제가 공부한 바는 그렇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2018년부터 1차 연구 선도학교에서 근무를 했었어요. 그래서 직접 해보니까 어떤지 제가 간단히 소개를 좀 드릴까 합니다. 자, 첫 번째로 교육과정 편제표가 굉장히 복잡해집니다. 기존의 고교학점제 시행 이전에는 편제표가 사실 A4 용지 한 장에 이렇게 쫙 뽑아가지고 이렇게 보면 오 우리 학교 교육과정은 이렇구만 이렇게 이제 쉽게 파악을 할 수 있었는데 이제는 이게 안 돼요. 왜? 학생들이 원하는 과목 다 열어야 돼요. 그러려면 과목 수가 굉장히 많아지겠죠. 그러면서 편제표가 굉장히 길이가 쫙 하고 길어지게 되는데요. 어떻게 됐는지 한번 살펴보죠. 자, 요 학교 보겠습니다. 요 학교는 이제 여기 보시면 사회, 과학, 제2외국어, 수학, 영어까지 다 선택할 수 있게 했는데요. 여기가 2학년 2학기 선택입니다. 자, 2학년 2학기 선택인데 5과목 고를 수 있게 했는데 몇 과목 중에 고릅니까? 이거 3개도 힘드네요. 그죠? 대략 한 20과목 정도는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20개 과목 중에서 학생들이 원하는 거 5개 고릅니다. 이렇게 고를 수 있도록 하는 게 고교학점제의 기본적 특성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편제표가 굉장히 길어지고 있죠. 3학년 어떤가 봤더니 3학년은 이렇게 됩니다. 3학년 1학기 때도 이렇게 사회, 과학, 사회, 제2외국어 다 해서 여기서 4개 고르고 2학기 때 하나 더 골라요. 이렇게 되니까 지금 편제표가 이것만 봐도 굉장히 길어진다는 거 선생님들께서도 쉽게 추측하실 수 있죠. 그래서 요새 고교학점제 선도학교의 편제표라고 하면은요 기본적으로 A4 한 장이 안 나와요. A4 한 장에 뽑을 수 없냐고요? 물론 뽑을 수는 있죠. 근데 글씨가 엄청 깨야만 합니다. 그래서 눈이 안 좋으면 또 안 보일 정도라서 눈에 보일 정도로 뽑으려면 A4 한 장 가지고는 이제 안 됩니다. 그래서 고교학점제에 따른 교육과정 편제표는 이렇게 학생들이 원하는 과목들을 많이 개설을 해야 되니까 요 과목들 다 이렇게 열어놔야 되죠. 그러니까 편제표 자체가 굉장히 복잡해졌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학생들이 과목 고를 때 해야 할 일이 많아졌어요. 기존에 문이과 선택할 때만 하더라도 일단은 애들이 두 개 중에 하나만 고르면 돼요. 문과, 이과 고르면 문과는 뭐 배웁니까? 국어, 영어 좀 더 빡세게 하고 수학 덜 배우고 사회 많이 배우고 과학 덜 배워요. 이과 고르면 수학, 과학 많이 하고 사회 덜 하고 이런 거. 이 정도는 선생님들께서도 충분히 아실 수 있죠. 하지만 이제 고교학점제 들어오면 문이과 구분이 없습니다. 그럼 뭐냐? 문이과 구분 없이 국영수, 사과, 예체능 전부 다 쫙 열어놓고 여기서 애들이 맘대로 골라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이거 잘 고를 수 있도록 우리가 지도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일을 합니다. 제가 실제로 이거 했던 건데요. 1학기 때 모든 교과목을 열어놓고 여기서 수요조사를 해요. 학생들한테. 어떤 과목 듣고 싶니? 선생님 저는 이걸 듣고 싶어요. 해서 애들이 막 신청을 해요. 신청하면은 그거 대상으로 해서 개설교 과목을 확정을 짓습니다. 8월까지 가서. 그래서 여기에서 그 과정에서 뭐냐? 일단 학생들 상담도 해주고 선택 과목 설명회도 해줘요. 그 다음에 과목 선택 조사에서 어떤 과목 열지 확정 짓고요. 확정 지으면 어떻게 되냐?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선생님들 확정 지은 겁니다. 이게 확정 지으면 이렇게 애들이 워낙 다양한 과목들을 원하다 보니까 이렇게 쫙 하고 열리게 되죠. 자, 이제 열었어요. 뭐 해야 되겠습니까? 애들이 골라야겠죠. 고르는데 애들 잘 고르라고 또 지도 좀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많은 연구선도학교가 하고 있는 게 교육과정 박람회 또는 교육과정 설명회를 많이들 실시를 합니다. 교육과정 박람회가 뭐냐면은 각 과목별로 뭐 부스를 차리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부스 차려서 여기에 팜플렛 같은 거 갖다 놓고 이렇게 배너 같은 거 세워놔서 이 과목은 이런 과목이에요 하고 애들이 상담도 하는 거죠. 선생님 저는 이 과목을 듣고 싶은데 이 과목은 이런 진로에 맞을까요? 안 맞을까요? 또 이 과목은 어떤 걸 배우나요? 그러면 이렇게 상담해주고 이런 것들을 하는 게 교육과정 박람회고 또 자기의 진로에 따라서 어떤 과목 고르면 좋은지에 대해서 알려주는 설명회도 실시를 하고요. 그렇게 하고서 한 번 더 상담하고 이거에 따라서 수강 신청을 딱 합니다. 수강 신청을 생각보다 빨리 하는데요. 9월 달에. 왜냐하면 10월 달에 교과서 주문해야 돼요. 네, 그것 때문에 좀 빨리 합니다. 그래서 수강 신청하고 그 다음에 학생들이 중간에 이제 바뀔 수 있죠. 그 수강 신청 조정은 언제까지 하냐? 보통 대부분의 학교에서 12월 말 또는 1월 말 정도까지 이제 실시를 합니다. 자, 보시면 알겠지만 기존에 그냥 문이과 고르는 거에서 상당히 많은 부분들이 업무가 좀 추가가 되고 있는 거 선생님들께서 확인하실 수 있죠. 이렇게 고교학점제가 들어오면은 꼭 고교학점제 담당하는 부서뿐만 아니라 모든 선생님들이 해야 될 일이 조금 늘어요. 특히 이제 여기 교육과정 박람회에서 해야 될 일들이 조금 많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됐다는 거 선생님들께 말씀드리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제 과목수가 늘어요. 누가? 바로 선생님들이 하는 과목수요. 자, 학생들이 어떻게 골랐냐 했더니 고교학점제 시행하고서는요. 교육과정 평가원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기존에는 선택 과목수가 30개에서 40개로 늘었다고 합니다. 10개밖에 안 늘었는데 괜찮지 않나? 라고 하는데 이거는 선생님들 평균값이라는 거 주의하셔야 됩니다. 네, 평균엔 항상 함정이 있어요. 그래서 어쨌든 40과목 정도로 이제 늘고 있다는 거. 그 중에서도 전문교과,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전문교과는 특성화고 또는 특목고에서 배우는 과목이었습니다. 특히 특목고에서 배우는 과목들이 많이 늘었는데 6.8개에서 11.3개, 거의 2배 가까이 늘은 거 선생님들 확인하실 수 있죠. 그러니까 고교학점제에서 학생들이 연구선도학교에서 학생들이 많이 고르게 해야 되는데 기존 교과로 안 되니까 특목고 과목 많이들 갖고 와서 채우셨어요. 그래서 전문교과가 특히나 좀 많이 늘은 형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우리가 방금 봤듯이 이렇게 40개 과목을 열었는데 이거를 학생들이 배우고 싶어요. 근데 우리 학교에서는 이거를 가르칠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또는 학생들이 이걸 배우고 싶다고는 하는데 인원수가 한 3, 4명밖에 안 돼서 이거 가르칠 수는 없어요. 개설이 안 돼요. 학교 사정상. 근데 보니까 옆 학교에서도 이거 배우고 싶은 학생이 있고 또 저쪽 학교에서 배우고 싶은 학생이 있고 또는 다른 학교에 보니까 다른 학교에 이거 뭐 가르칠 수 있는 선생님도 있네? 그럼 어떻게 하냐? 이 학교들끼리 같이 모여서 수업을 듣게 하자라고 하는 게 나타난 거예요. 이게 바로 공동교육과정이라는 거고요. 이 공동교육과정은 사실 작년부터, 그러니까 2020년부터 본격적으로 충북에 도입이 좀 됐죠. 그래서 이제 학교간이라 그래서 여러 학교 학생들이 한 학교에 모여서 수업을 듣는 공동교육과정도 있고 인터넷상으로 듣는 온라인 공동교육과정도 같이 운영이 되고 있는데 2021년 기준으로 학교간은 청주에서 50개 이상의 강좌가 열려있고 온라인은 64개의 강좌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현재 이렇게 해서 어떻게 하냐, 많은 과목들을 학생들이 원하는 걸 다 들을 수 있게 하자는 거예요. 전부 다 요구하면 다 들을 수 있도록 하자. 이것이 기본적인 핵심입니다. 계속 말씀드리지만 자, 이렇게 하면은 그냥 이제 학생들이 과목을 굉장히 다양하게 고르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 시간표가 달라질 수밖에 없어요. 어떻게 달라졌는지 볼까요? 이렇게 됩니다. 자, 이거는 이제 제가 만든 자료인데, 요게 이제 3학년 모 학급 시간표예요. 보면은 여기 기초 ABC라고 써 있는 거 보이시죠? 이게 뭐냐면 국영수에서 애들이 3개를 골라서 듣는데 듣는 과목이 다 제각각이니까 이 시간에 다 이동 수업을 해서 듣게 돼요. 또 탐구 AB도 마찬가지고 음감, 미감, 음악미술입니다. 요건 교양도 마찬가지고 탐구도 마찬가지고 이렇게 하니까 지금 여기에 보시면 회색으로 칠해져 있는 거 보이시죠? 요게 다 이동 수업이에요. 자, 그러면 일주일에 학생들이 35시간 정도의 수업을 듣게 되는데 이 중에 보시면 과목은 스포츠 생활, 즉 체육입니다. 요거 빼고 다 이동 수업이죠. 요거 나머지 4개 뭐예요? 이건 창의적 체험 활동이죠. 창의적 체험 활동하고 체육 빼고는 다 이동 수업이에요. 이렇게 시간표가 나옵니다. 그럼 선생님들은 어떻게 됐을까요? 선생님들도 이동 수업이 굉장히 많아요. 여기 보시면은 요게 이제 회색깔로 되어 있는 게 이제 이동 수업입니다. 그 선생님이. 그럼 보시면 아시겠죠? 2학년 정치와 법, 3학년 사회문화 이렇게 2과목 맡아서 이제 수업하고 계신데 이렇게 이제 과목을 맡아서 하는데 전체 이동 수업이 걸려요. 그럼 뭐예요? 만약에 이 시간에 내가 출장을 가야 돼요? 그러면 수업 교체가 안 돼요. 왜? 내 수업 바꾸려면은 여기가 만약에 8개 학급이잖아요? 그러면 나 말고 7명 선생님 수업 다 바꿔야 돼요. 근데 그게 가능하냐라고 하면은 일과에서 거의 못합니다. 그렇죠? 사실상. 그래서 만약에 내가 출장 가야 돼요? 그러면 보강 뛰어야 되죠. 보강. 보강 누가 뛰느냐? 그거는 학교의 보강, 결보강 규정에 따라서 이렇게 이제 보강을 들어가시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수업이 쉽게 말해서 기존에는 내가 출장 가거나 아프거나 그러면은 수업이 교체돼서 나중에 보강을 뛰든 뭐든 했는데 이제 그런 거 없습니다. 무조건 딴 사람이 들어가줘야 돼요. 그래서 그 수업은 사실상 이제 날아간다고 보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렇게 시간표가 바뀌었다는 것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알겠지만 선생님들이 맡아야 되는 선택 과목 수가 굉장히 늘면 어떠겠어요? 선생님들마다 맡아야 되는 과목 수도 굉장히 늘 수밖에 없고요. 그 다음에 학생들도 전체 이동 수업하고 그래서 학교가 굉장히 혼동스러워요. 사실 굉장히 어지럽고요. 학생들이 또 쉬는 시간에 쉬지 못하고 계속 이동을 해야 되니까 학생들도 좀 피곤하고 그 다음에 어쨌든 특목고 과목 가져오니까 학생들이 좀 들어야 되는 과목들의 난이도도 좀 올라갔고요. 그죠? 이런 이유들이 있는데 그러면 이런 연구선도학교는 그냥 교육부에서 시켜서 하냐? 그건 아니고 또 연구선도학교가 아닌 학교들이 작년에 굉장히 많았음에도 공동교육과정은 다들 했어요. 왜 했을까? 그거는 바로 이것 때문이죠. 학생부 종합전형. 학생부 종합전형 때문에 이제 다들 하는 건데 왜 그러냐면 쉽게 말씀드리면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어쨌든 서울 상위권 대학들이 요걸로 이제 절반 이상의 학생들을 뽑고 있잖아요. 이렇게 이제 절반 이상의 학생들을 뽑는데 이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뭘 해야 우리 학교 학생들이 유리할까? 이거를 사실 인문계고 선생님들이 항상 고민을 하십니다. 그죠? 그런데 옛날에는 뭐 여러 가지 것들이 많이 반영이 됐었지만 최근에 반영되는 항목들이 계속 축소되고 있잖아요. 왜냐하면 뭐 사교육의 때문이다 또는 가정 환경 때문에 이게 차이 날 수 있다 이런 요소로 인해서 학교에서만 할 수 있는 건 이제 쫙 반영하려고 점점 축소를 시키다 보니까 어때요? 지금은 어떤 과목을 들었고 이 과목에서 뭐 했는지가 굉장히 중요한 평가를 요소라는 거 선생님들 다들 알고 계시죠? 그래서 무슨 과목을 듣게 했느냐가 굉장히 중요한데 이 과목을 잘 고르게 하려면 어떻게 되겠어요? 남들보다 어려운 과목, 남들보다 독특한 과목 들어야지 유리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어려운 과목, 독특한 과목들을 많이 개설하고 이걸로는 안 되면 공동교육과정으로 다들 개설해서 다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 학생부 종합전형 때문에 이런 게 생겼는데 그래서 어떤 과목들이 생겼냐 하면은 뭐 대표적으로 뭐 화학공학이라는 과목도 생겼고 뭐 디자인 일반, 뭐 간호의 기초, 뭐 프로그래밍 뭐 이런 과목들이 많이 열려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하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 학교 학생들이 조금이라도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유리하지 않을까 싶어서 이렇게 하는데 사실 제 개인적인 생각은 모든 학교가 다 이렇게 하면은 사실 다 똑같아져요. 그렇죠? 안 하는 학생들은 불리하겠지만 한 학생들은 사실 뭐 크게 차이가 없지 않을까 뭐 그렇게 생각은 합니다. 개인적으로. 자, 이외에도 뭐 고교학점제 요소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이 여러 가지 요소들에 많은 것들이 있지만 사실 여기서 이제 많이들 도입하시는 게 이제 온라인 공동교육과정 하려고 뭐 스튜디오도 차리고 학습 스튜디오도 차리고 이렇게 리모델링 하는 곳들도 많고요. 또
공동교육과정 같은 거 하기 위해서 기존에는 수업을 안 하던 비교과 선생님들이 수업에 이제 참여하기도 시작했습니다. 대표적으로 뭐 보건 과목을 애들이 간혹 과목이나 보건 과목 하려면 보건 선생님이 이제 수업을 하시기 시작하고, 또 심리학 과목은 애들 전문 상담 선생님이 뭐 수업을 하기 시작하시고, 뭐 이런 것들이죠. 그래서 이외에도 기존에 수업 안 하던 비교수 교과 선생님들도 약간 이제 수업을 하시기 시작하는 그런 요소들도 좀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렇게 고교학점제를 실제로 적용을 해보니까 이러이러하더라라는 거를 우리가 이제 알게 되었는데, 이 고교학점제에서 이렇게 이제 2025년은 실제 도입이지만 충북교육청 어쨌든 내년부터 거의 본격적으로 도입입니다. 거의 내년부터. 이렇게 됐을 때 어떠한 논쟁점들이 있는지, 주요 논쟁점, 그리고 이에 따른 문제점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가장 이제 그 고교학점제 전면 반대하시는 분들이 많이 이제 얘기하는 게, 과연 고교학점제에서 내세우는 기본 철학이 고등학교의 교육에 맞느냐 하는 이야기들을 정말 많이 하세요. 어떤 거냐면, 고교학점제에서는 학생들이 자기의 진로, 그 다음에 자기의 적성에 따라서 진로 설계를 하고, 이거에 따라서 과목을 골라서 이거에 따라서 배워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학생들이 자기가 선택해서 들으니까 학교 생활에 대한 만족도도 올라가고, 수업 중에 잠도 안 자고 수업도 열심히 참여하고, 또 이 결과 미래에 맞는 인재를 키워낼 수 있다. 이것이 교육부의 기본 생각인데, 아니다. 고등학교 교육과정까지는 우리가 학생들의 진로 적성보다도 우리가 보편적으로 필요한, 즉 세상을 살아가는데 꼭 필요한 부분들을 전반적으로 똑같이 동일하게 가르쳐야 된다라는 보편 교양교육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두 가지 관점이 지금 충돌을 하고 있어요. 교육부에서는 진로와 적성에 따라서 해야 된다. 반대하시는 분들은 아니다. 학생들이 기존에 우리와 역사와 그 다음에 전통에 따라서 배워놓은 그 기존의 지식들이 있는데 이걸 먼저 좀 가르쳐야 되지 않냐. 이런 보편 교양교육. 이 두 가지가 지금 굉장히 충돌을 하고 있다는 거. 이게 기본적 철학적인 문제입니다. 또 동국대 조상식 교수는 뭐라고 했냐면, 이 고교학점제 자체가 신자유주의적 교육과정의 완성이다라고 이제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 고교학점제 철학이 마치 진로에 맞춘 학생들 교육인 것 같지만 사실은 사회 신자유주의적 교육과정이라고 해서 교육 자치를 어지럽히고, 그 다음에 교육과정 설계에서 문화자본 또는 가정환경이 많이 도입돼서 오히려 불평등을 좀 심화시킬 수 있다라는 지적을 실제로 하시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신자유주의적 요소가 과연 교육 현장에 들어오는 것이 바람직하냐? 요거에 대한 이야기도 같이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당장 고교학점제 하고 있는 수많은 학교들에서 가장 많이 겪고 있는 문제가 바로 요건데요. 바로 다교과 지도 또는 미수 지도로 인해서 교사의 업무가 많이 늘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 볼게요. 선생님들께서 기존에 내가 17시간 수업을 하면은 많이 뭐 국영수 같은 경우에는 한 과목 가지고 보통 이제 수업을 하시고, 사회과학 같은 경우는 한 두 과목 정도 맡아서 하셨어요. 그러면 보세요. 여기 한 과목에 과목을 맡으면 수업 계획하고 수업 방법 짜고 수업하고 평가하고 끝나면 생기부 쓰고, 이거 고급스러운 용어로 교수평기라고 부르죠. 네, 교수평기, 그죠? 요 네 개가 이제 같이 이렇게 따라오게 되는데, 기존에는 이렇게 한 과목 준비하면 9시간 수업하고 8시간 수업하고 이랬었어요. 근데 고교학점제 들어오면서 어떻게 됐냐? 학생들이 듣는 과목 수가 굉장히 늡니다. 그래서 학생들은 여러 과목을 듣게 되는데 한 과목당 듣는 인원수는 줄겠죠. 그럼 자연스럽게.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이렇게 됩니다. 자, 한 과목 4시간, 2시간, 6시간, 4시간입니다. 합쳐서 몇 시간입니까? 합쳐서 16시간. 아까보다도 시수는 줄었는데 과목은 몇 개예요? 4개입니다. 그러면 교수 평기가 4개가 따라오죠. 그럼 보세요. 선생님들께서 보시면 알겠지만 당장 내 시수는 거의 비슷한데 맡아야 되는 과목 수가 2배가 됐어요. 그럼 어때요? 해야 될 업무의 양이 굉장히 늘었다는 걸 쉽게 파악하실 수 있죠. 근데 문제는 뭡니까? 행정 업무는 그대로 있죠. 그렇죠? 현재 해야 되는 행정 업무는 그대로 있는데 맡아야 되는 과목 수는 늘었어요. 그러면 내가 너무 힘들어요. 그렇죠? 그러면 뭐 일과 시간 끝나고 수업 준비한다. 주말에 수업 준비한다. 방학 때 수업 준비한다. 그것도 말이 쉽지, 기존에 2과목 하던 걸 또 빡빡한데 4과목이면 더 안 되겠죠. 그래서 어떻게 되냐? 각 과목마다 수업의 질이 좀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결과도 나올 수가 있다는 거. 그래서 이렇게 다교과 지도로 인해서 선생님들이 굉장히 부담감이 심하고요.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게 내 과목이 다 내 전공이면 참 좋겠는데 안 그래요.
그쵸? 자, 저 같은 경우에는 과학교사인데 여기에 과학 1 과목, 과학 2 과목, 통합과학 했어요. 아, 여기까지 뭐 그럴 수 있죠. 근데 여기 네 번째 과목이 심리학이네? 심리학, 나는 뭔지도 몰라요. 근데 가르쳐야 돼요. 실수 때문에. 그러면 완전 새롭게 공부해야 되는데 과연 교육이 제대로 될 것인가? 요거에 대해서 선생님들께서 더 잘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또 문제는 창의적 체험 활동은 이제 출소가 되고 있는 건데, 자, 보시면 고교학점제가 들어오면서 교과랑 창체를 다 낮췄어요. 그래서 교과는 180에서 174로 줄였고요. 창체는 24에서 18로 줄였는데 안타깝게도 둘 다 똑같이 6단위씩 줄였어요. 요게 문제입니다. 선생님들이 다들 아시다시피 옛날에 창체가 계속 늘어왔죠. 2015 개정까지 오면서. 왜 늘어났냐 했더니 학생들이 계속 수업만 들으니까 인성이 안 좋다. 그리고 학교 문화도 안 좋아지고 그래서 이런 것들을 늘리고 학생들을 뭐 봉사도 시키고 동아리도 시키고 학생 자치도 하라고 창체를 점점 늘려왔는데 고교학점제 들어와서 거꾸로 줄이겠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것도 이렇게 6단위씩 줄이면서 교육부에서 뭐라고 했냐면 우리는 똑같이 줄였습니다. 똑같은 비율로 줄였습니다 하는데 비율이 아니라 똑같은 단위수로 줄였습니다. 그죠? 그래서 실제로는 창체의 실수가 훨씬 줄어드는 그런 양상이 나타나게 되는데 이렇게 창체가 줄어들면서 어떻게 되겠습니까? 동아리 활동, 자치 활동이 아무래도 축소가 될 수밖에 없겠죠. 기존보다는. 그래서 우리가 보통 생각했던 그 인성교육의 측면에서 꼭 필요했던 창체가 오히려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이게 과연 맞는 거냐 이런 거에 대해서 또 논쟁거리가 상당하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충북에서는 특히나 이게 좀 중요한데 지역별 교육격차가 많이 확대가 될 수 있어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고교학점제의 기본은 학생들이 요구하면 최대한 많은 과목 다 열어서 학교에서 수업을 하고 이거 안 되면 여러 학교가 연합해서 공동교육과정 하고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 공동교육과정이 과연 잘 운영될 것이냐 이거에 대한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당장 충북 같은 경우에 청주시는 어때요? 청주시는 굉장히 학교가 가깝고 또 교통도 잘 돼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A 학교에서 B 학교로 이동한다. 그러면 뭐 버스 타고 금방 가죠. 근데 안 그런 지역이 있습니다. 어디라고 말씀 안 드리겠지만 이거 뭐 지도 보시면 사실 어느 지역인지 다들 아실 텐데 이 지역 같은 경우는 이 군에 전체 고등학교가 특성화고 포함해서 4개가 다예요. 근데 보시면 알겠지만 얘네들 사이에 거리가 가깝습니까 뭡니까? 굉장히 멀어요. 그럼 어때요? 학생들 이동하는 데만 해도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립니다. 택시 타도 한 20분 넘게 걸리는데 버스 타면 뭐 1시간은 좋게 걸리겠죠. 그러면 과연 공동교육 과정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을까? 라고 하는 부분에 굉장히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이 지역에 있는 학교에서는요, 공동교육과정 학생들 수업 들으려고 택시비를 주고 있긴 한데, 이동 시간만 거의 1시간 잡아먹죠. 그러면 학생들이 상당히 교육의 효율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도교육청에서는 이거 방지하려고요, 온라인 공동교육과정을 하기는 해요. 근데 선생님들께서 원격 수업 해보시면 다들 아시죠? 온라인 수업과 오프라인 수업의 질적 차이가 굉장합니다. 그렇죠? 온라인 수업이 오프라인 수업만큼 잘 되지는 않고 또 실험 과목 같은 경우에는 온라인으로 아예 돌릴 수가 없잖아요. 실험을 뭐 핸드폰으로 실험할 수 없는 도로 그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도 이제 제대로 안 굴러가요. 그럼 어때요? 쉽게 말해서 이런 군지역, 읍면지역 같은 경우에는 공동교육과정 또는 학생들의 요구에 맞는 교육과정 개설하기도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죠. 근데 어때요? 대도시는 이게 잘 돼요. 그럼 어떻습니까? 대도시와 농촌 지역의 교육격차가 더욱더 심해질 수 있는 그런 문제점이 생기겠죠. 그래서 이게 사실 뭐 서울시나 뭐 경기도나 아니면 뭐 광역시 이런 데는 크게 문제 없는데 우리 충북 같은 경우에는 이게 굉장히 큰 문제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선생님들께서도 그렇게 생각하실 것 같고 이거 비슷한 데가 이제 강원도도 사실 이거 문제가 굉장히 좀 심각한 걸로 알고 있어요. 저 같은 경우에. 그래서 이렇게 되고 이렇게 공동교육과정 수업 듣는데 학생들이 학업 부담이 늘어날 수밖에 없어요. 왜냐?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과목 선택권을 늘리기 위해서 과목을 많이 만드는데 이 과목 어디서 갖고 왔습니까? 대부분 전문교과, 즉 특목고 과목에서 갖고 왔습니다. 근데 특목고 과목이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선생님들. 당연히 어렵죠. 대학 과정에 약간 들어가 있거든요. 실제로. 그러면 대학에서 원래 대부분의 학생들이 대학 가서 배우는 거 이제 고등학교 와서 배워요. 그럼 학생들이 학업에 대한 부담이 조금 더 늘어날 수밖에 없겠죠. 물론 공동교육과정 듣는 학생들은요 굉장히 만족도가 높긴 합니다. 내가 골라서 내가 내 진로에 맞춰서 또 내가 재밌는 과목 들어서 굉장히 만족도가 높은 것 같긴 한데 그렇다고 해서
만족도가 높으니까 무조건 해야 되냐? 이거에 대해서는 선생님들마다 의견이 좀 갈리실 거라고 봐요. 애들이 만족도가 높고 하니까 무조건 하면 좋겠다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이런 과목들이 사실 대학에서 해야 될 과목들을 고등학교까지 갖고 오면 학생들 발달 수준에도 안 맞고 또 이렇게 학생부 종합전형 때문에 하는 학생들도 있는데 이런 학생들은 방과 후 시간, 즉 야간이나 주말까지도 수업을 들어야 되는 그런 부담감도 분명히 있거든요. 그래서 학생들의 학업 부담이 오히려 기존에 비해서 더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문제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현재 대입제도와의 굉장한 충돌도 문제가 되고 있죠. 자, 대표적으로 첫 번째로 정시 비중이 늘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고교학점제에서는 어쨌든 원하는 과목들을 다 열고 듣는데 이 과목들이 수능 과목은 아니죠. 근데 정시 비중은 늘어나면 수능을 잘 봐야 되는데 수능 과목들은 사실 이미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이 과목들을 듣는데 자, 그럼 여기서 문제가 뭐냐? 내가 정시에서 볼 과목이 아닌 다른 과목에서 내가 만약에 좀 내신 성적이 딸려요. 또는 내가 처음에는 이 진로로 갈 거라서 과목 골랐다가 나중에 진로가 바뀌었어요. 그래서 과목을 바꿔야 되는데 이렇게 되면 학생부 종합점에서 불리하다고 판단이 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정시로 가는 거예요. 그럼 어때요? 내가 정시에서 들을 과목 아니면 수업에 대한 집중도가 오히려 떨어질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런 대입제도와의 충돌도 좀 있고요. 그 다음에 상대평가적 요소가 아직 남아있다는 게 이제 문제인데 우리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고교학점제에서는 절대평가할 거라고 말씀드렸죠. 근데 이렇게 반영한다고 했습니다. 교육부 발표에선 뭐라고 했냐? 성취도 5단계고요. 문제는 과목별 평균 나오고 수강자 수 나오고요. A, B, C, D, E의 학생 비율이 나와요. 그러면 어떻습니까? 평균하고 성취도 학생 비율 보면은 지금도 이거 가지고 각 대학에서 사실상 등급 비슷한 거 만들었거든요. 그럼 사실상 상대평가가 어느 정도 도입이 되고 있다고 볼 수가 있죠. 그리고 또 하나, 여기 성취도별 학생 비율 때문에 뭐가 문제가 생기냐면 기존의 비평준화 지역에서는 이게 또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뭐냐면 비평준화 지역에서 특히 우수 학생들이 많이 다니는 학교에서 뭐라고 하냐면은 우리 학교 애들은 다 잘 들어. 우리 학교는 다들 공부 잘해서 A야 전부. 근데 일반적인 학교에서는 우리 학교는 잘하는 학생도 있고 못하는 학생도 있으니까 A, B, C, D가 골고루 나오겠죠. 그러면 입학사정관이 뭐라고 생각하냐? 둘 중에 하나인 거예요. A만이 나온 학교. 첫 번째, 내신 부풀리기 했다. 두 번째, 이 학교는 원래 잘하는 학교구나. 그러면 뭐겠어요? 대학 입학사정관이 첫 번째 경우가 아닌 두 번째 경우라고 판단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 학교 학생들 더 많이 뽑겠죠. 그렇죠? 현재도 선생님들 고3 지도하신 분들은 다들 아시다시피 자사고가 내신이 딸림에도 더 잘 뽑는 건 다들 알고 계시잖아요. 그게 다 이제 학교에 따라서 이렇게 이제 자꾸 얘기를 하기 때문인데 여기에서도 그런 요소가 계속 남아있기 때문에 과연 성취평가대, 즉 절대평가가 제대로 반영이 될 거냐 이거에 대해서 선생님들이 많은 의문을 좀 가지고 계신 거는 자명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학교 밖 학습 인정도 좀 문제가 될 수 있죠. 사실 학교 밖 학습 인정을 뭐에 비유하시면 되냐면 자유학기제 초창기를 좀 생각해 보시면 돼요. 자유학기제 초창기의 중학교. 자유학기제 초창기 때 뭐 해야 될지 선생님들이 모르니까 그때 뭐가 나왔냐면 이름은 좋아요. 각종 사회적 기업들이 등장하면서 이 사회적 기업에서 우리가 대신 자유학기제 프로그램 해주겠다 하면서 학교 밖에서 비전문가들이 들어와서 중학교 교육을 잠깐 실시했던 적이 있죠. 이 학교 밖 학습 인정하면 이제 그런 요소가 다시 도입이 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학교에서 전문가가 아닌 다른 사람들이 학교 밖에서 교육을 하고 이거를 인정해주는 게 과연 교육의 질적인 부분에 맞느냐 이런 얘기들도 있습니다. 물론 반대로 현대에 많은 산업이 바뀌고 있는 과정에서는 밖에 민간 부분이 훨씬 이거에 대한 적응이 빠르기 때문에 학교 밖에서 이런 거를 가르치고 이런 거를 인정해 주는 것도 좋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 것도 있고 아니다 학교 밖에서 하는 게 안 좋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이런 거에 대한 논쟁도 분명 존재하고 있다는 점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요거는 이제 선생님들 모두가 우려하시는 거죠. 교원 임용 체제 급변하는 거. 그래서 이 교원 임용 체제에서 어떻게 되냐면 몇 가지 요소가 있는데 첫 번째로는 예를 들어서 정치화법이라는 과목이 있습니다. 이 정치화법이라는 과목은 어느 안에 학생들이 엄청 많이 골랐어요. 그래서 선생님이 모자라요. 그럼 어떻게 해요? 정치화법 선생님 데리고 와요. 그랬다가 그 다음에 갑자기 정치화법 인기가 싹 없어져요. 그럼 이 선생님 다시 나가야 돼요. 자, 그러면 교원 수급이 계속 왔다 갔다 하니까 굉장히 불안해요. 그러면 이거를 과연 교육청이나 학교에서 좋아할까요? 당연히 그럴 리가 없죠. 그러면 어떻게 해결하겠습니까? 요구가 많아졌어. 그럼 기간제 교사 데려오는 거예요.
기간제 선생님의 비율이 어느 정도 높아질 수밖에 없겠죠. 물론 기간제 선생님들이 교육의 질이 떨어지냐? 그건 아닙니다. 물론 교육의 질이 떨어지지는 않지만 선생님의 질이 다만 어때요? 그 선생님과 커뮤니케이션을 1년밖에 못하는 또는 단기 한 학기밖에 못하는 학생들에게 과연 교육적으로 좋으냐라고 하는 거는 선생님들께서 쉽게 파악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뭐 그 기간제 선생님이 몇 년 동안 같이 계시면 좋겠죠. 근데 과목 선택에 따라서 이게 수도 없이 바뀌기 때문에 이게 가능하냐 라는 거에 대해서는 좀 회의적인 생각을 많이 가실 거라고 생각하고 또 더 중요한 거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교원 자격이 없는 사람들이 이제 학교 안에 들어와서 가르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게 가장 문제죠. 그쵸? 우리가 사실 교육의 질이라고 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는 우리가 다 배우셨잖아요. 특히 이제 북유럽 같은 경우에 아예 석사과정 따야지 교사할 수 있게 하는 나라도 있는데 우리는 그래서 4년 또는 교육대학원 가면 뭐 3년 이렇게 공부해서 다들 교원 자격증 따시는데 이제 뭐 몇 달만 하면 이제 들어오겠다는 거예요. 그죠? 과연 그럼 그런 사람들에 대한 교육의 질이 높을 거냐라고 하면은 선생님들께서 쉽게 파악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는 사실 뭐 교총이고 전교조고 교사노조고 다 반대를 하긴 했습니다. 얼마 전에 성명서 발표한 걸로 다 알고 있어요. 그래서 요 교원 임용 체제의 급변도 어쨌든 교육부에서 생각은 하고 있는데 물론 교육부에서 뭐라고 했냐면 요거에 대해서 잠깐 설명드리면 각 그 연구선도학계에서 요구를 했다고 합니다. 네, 물론 실제로 관련된 요구는 있었어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디자인 같은 과목은 선생님들이 못 가르치니까 이런 과목 가르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해달라라고 했던 건데 그게 과연 그 연구선도학계의 요구가 과연 교원 자격도 없는 사람들을 가르치는 것을 허용하는 것이었는가 그거에 대해서는 좀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논쟁거리들이 많은데 이런 논쟁거리들은 선생님들께서 생각해 보시기에 이런 요소들이 있으니까 고교학점제는 무조건 실패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무조건 반대를 해야 되겠죠. 반면 고교학점제 방향성은 좀 맞아요.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면 고교학점제가 잘 될 수 있는데 이러한 문제점이나 이러한 논쟁거리들이 있으니까 이거에 대해서 빨리 해결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도 있겠죠. 그래서 고교학점제에서는 어쨌든 도입이 되거나 안 되거나 이 각자의 입장은 다르지만 이런 논쟁거리에 대해서는 다들 이제 많이들 이야기를 하고 계시다는 점 제가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요 고교학점제 도입에 대해서는 이제 전교조 본부에서 조합원들 인식조사를 좀 하긴 했었어요. 결과 간단히 소개해드리면 고교학점제가 잘 되려면 입시제도 개혁을 먼저 해야 된다. 사실 입시제도 개혁에 대한 얘기가 없긴 했죠. 학습량도 줄이고 미수 학생에 대한 대책도 마련돼야 된다. 그런 얘기도 했었고 교사의 교육권 확보를 하자.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교사들이 어쨌든 절대평가를 하기 때문에 절대평가에서 사실 평가권에 대해서 외부의 시선이 굉장히 따가운 건 다들 알고 계시죠? 이거를 확보할 수 있는 교육권 확보를 좀 많이 하자. 그 다음에 수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업무 경감 좀 시켜주자.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교육 불평등 심화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얘기들도 하고 계세요. 그래서 본부에서는 이렇게 대응한다고 합니다. 고교학점제 대반 여건 구축을 위해서 교원단체와 협의체를 구성하고 고교학점제 전면 재검토를 포함해서 논의를 해야 된다. 그 다음에 2022 개정 교육과정을 대폭 보완해야 된다. 그리고 교육 불평등 해소를 위해서 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한 거버넌스를 구축하자. 본부에서는 이 정도로 연구보고서를 내놓았는데 사실 뭐 이거 말고도 선생님들께서 생각하시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제가 사실 생각보다 굉장히 지금 긴 시간 동안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리게 됐는데 어쨌든 고교학점제라고 하는 게 고등학교 교육과정을 확 뒤집어 엎는 그런 일이다 보니까 사실 굉장히 복잡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 짧은 시간에 사실 완벽한 개념을 좀 설명드리고 모든 그 요소들에 대한 설명드리기에는 조금 이제 시간이 부족했다고 생각을 하고요. 실시간이나 뭐 이런 거였으면 제가 질문을 받겠지만 이건 동영상이기 때문에 제가 질문을 못 받겠고 혹시 뭐 질문 같은 게 있으시면은 제가 이제 상당고등학교 양원상인데 소통 메신저에 제 이름 치면 저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필요하신 거 있으면 저한테 문의를 주시면 제가 성심성의껏 답변해 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긴 시간 동안 선생님들 잘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다음에 고교학점제 주제로 아마 다시 만날 날이 있을지 없을지 저는 잘 모르겠지만 만나 뵙게 되면 다음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선생님들 긴 시간 들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안녕히 계세요.